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를 맡게 된 임양규라고 합니다. 우선 강의에 앞서서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이름은 임양규고요. 예, 저는 덕성여자대학교 IT미디어 공학 전공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직위는 조교수도 있고요. 예, 제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좀 특이하죠? 네,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트럼펫 전공을 했고, 한국과학기술원 문화기술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SK텔레콤의 창립을 기념해서 만든 그 작품을 만들고 나서 작품이고 하나는 컨텐츠인데요. 예, 만들고 나서 제가 그러면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더니 예, 저는 학부를 음악을 전공했고요. 대학원도 음악을 전공했고 동시에 공학적인 전공도 마쳤습니다. 그래서 앱도 개발할 수 있게 됐고 음악 연주에도 자신이 있는데 제가 못하는 거를 찾아보니까 저는 시각적인 문제, 영상을 편집하거나 게임의 영상을 구성하거나 하는 것이 제가 물론 취미적으로는 아주 좋은 취미를 갖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프로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의 영상학과에 박사과정으로 입학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거기서 미술과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신 교수님들과 함께 많은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특히 그 2019년도에 했었던 아르스 일렉트로니카 공연에서 한국인만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팀을 구성해서 초청받아서 오스트리아 린츠에서 공연하는 쾌거를 이루었었습니다. 20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의 전통문의 태경과 현대 기술의 집약이라고 할 수 있는 미디어 아트와의 결합은 흥미로운 작업이었고 그 자체로도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동작을 인식해서 스크린에 직관적으로 표현되는 AI 기술은 재미있고 놀라웠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동작 인식을 구현하였습니다. 크로모 뎁스를 이용하여 시각 효과를 구현하였습니다. 영상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탄생, 두 번째 소생, 세 번째 상생이라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성 요소가 활개집과 품밟기 그리고 발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저희 탄생씬에서는 활개짓을 통해서 태견의 그 유한 모습과 그리고 곡선의 미를 좀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태견은 자연에서 유래한 요소로서 저희 공연자들이 각각 자연의 요소를 연기했습니다. 이를 돋보일 수 있도록 자연의 요소를 파티클로 표현했습니다. 지질학적 범주를 재상상할 수 있는 생물 다양성을 표현하고자 했고요. 무예를 하는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기술적인 면모를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뤄낼 수 있는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컸었던 것 같습니다. 물이 바위를 깨듯 내유외강, 부드러운 움직임 속에 강한 동작들이 깃들여져 있는 것이 태견만의 특징입니다. 또한 한국의 리듬이 삼박자의 리듬을 가지고 있고 민중도 속에 녹아있는 무예인 만큼 태견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적 가치를 들여다볼 수 있을 것입니다. 태견에 추구하는 자연의 모습, 그리고 미디어 아트의 하이테크한 소리가 어우러져 자아내는 미묘한 떨림에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운드 오브 코리아는 제가 본격적으로 예술과 컴퓨터를 접목시킨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음악을 전공했고 음악 교육을 전공했고 그 다음에 컴퓨터를 전공했다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그전부터 계속 저를 융합적인 사람이다 혹은 뭐 예술을 컴퓨터에 접목하냐 뭐 이런 류의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꼭 그렇다고 볼 수가 없었던 게 제가 음악하는 시기에는 음악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고요. 예, 그 다음에 컴퓨터로 넘어간 시기에서는 컴퓨터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두 가지를 접목해서 뭘 해보겠다고 생각한 거는 그냥 제 과거의 이력이 조금 있어서 조금 손쉽게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했었던 것이지 실제로 이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라고 본격적으로 생각한 거는 이 사운드 오브 코리아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한국 전통 예술을 가지고 특히 전통 춤을 가지고 거기에 각종 모션 센서를 달아서 그 무용수가 움직이는 그 동작을 컴퓨터에 입력시키고 그 입력된 동작을 통해서 자동으로 이미지가 생성되게 하는, 물론 자동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에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보다는 떨어지는 제가 사전에 세팅한 부분에 의해서 자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븐스퀘어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시도를 했던 공연입니다. 특히 첫 번째 인트로에서 나오는 영상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그냥 영상을 짜집기한 느낌이 많이 드는데요. 보시면 그 짜집기한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이 영상이 짜집기가 될 포인트, 그러니까 7명의 무용수가 등장을 하는데 7명의 무용수에게 각각 원하는 구도에서 원하는 대로 어떤 똑같은 안무를 해보라고 하고 촬영 영상을 저희가 회수를 했고요. 그 회수된 영상에서 가장 유사한 부분을 컴퓨터가 인식해서 그걸로 편집점을 찾아내 주는 거예요. 편집점이라는 게 뭐냐면 사람이 어떤 영상을 찍는 어떤 동작을 했을 때 그 영상을 찍는 것이 자유롭게 맡겨놓으니까 구도도 달라지고 뭐 앵글도 달라지고 멀리서 찍기도 하고 가까이서 찍기도 하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차원의 모습 때문에 인공지능이 혹여나 이것을 잡아내거나 혹은 센서가 잡아낸다 하더라도 이것이 같은 동작이라고 인식을 못하는, 사람은 봤을 때 이제 이걸 같은 동작이라고 인식하지만 컴퓨터는 그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최대한 같은 부분을 찾아내 주세요라고 저희가 명령을 내려서 그 같은 부분이 튀어나왔을 때 그 맞는 그때 같은 동작을 정확히 했던 그 연주자를 아니면 그 공연 퍼포머를 찾아내서 거기에 편집점이라고 저희가 말해놓은 그 부분을 만들어서 편집이 되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예, 다운도 세븐 스퀘어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은 이것도 역시 그 과제로 활용이 된 연구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 뭐냐면 공연 전에 관객, 그러니까 즉 춤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이 자유롭게 공연에 관한, 공연과 비슷한, 공연에서 나올 만한 동작을 이렇게 수행을 합니다. 뭐 미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영상을 주고 이걸 따라하세요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이제 따라해서 녹화를 해요. 어떤 구도 같은 거는 대충 정해주긴 했습니다. 왜냐면 그럴수록 저희가 수월하기 때문에. 이분이 춤을 전공하신 분은 아니기 때문에 막 진짜 무용수보다 잘할 수는 없고 그냥 막 이렇게 어설프게 따라하는 느낌이 있는데, 그 따라하는 과정에서 생긴 어떤 프레임과 프레임 간의 차이를 컴퓨터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춤을 전문가가 춘 데이터가 있고요. 그 데이터와 방금 비전문가가 췄던 그 영상을 합쳐서 비전문가가 실제 전문가처럼 춤을 출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공연에 출연을 시킨 겁니다. 비전문가의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가운데 있는 이제 상으로 나와 있는 게 비전문가고요. 그분의 경우는 약간 영상이 뚝뚝 끊기거나 내지는 조금 이렇게 중간중간에 글리치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 제너레이트 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그 부분까지는 아직 빠르게 처리를 하지 못해서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오히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것을 오히려 티가 나게 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공지능 공연에서는 사실 기존의 공연과 다른 점이 거의 없습니다. 말 안 하면 그냥 기존의 공연하고 뭐가 다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오히려 티를 내므로써 약간 이것은 인공지능 공연입니다 라고 해서 조금 더 사람들에게 흥미를 갖게 하는 그런 공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양규입니다. 저는 음악을 전공하고 그 다음에 공학으로 전과를 해서 공학까지 전공한, 그러니까 융합을 어찌 보면 했다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연한 작품은요,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 미술 작품입니다. 그 인공지능의 동작인식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 이미지를 분석해서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을 하고, 그 구별된 사람을 다시 얼굴 부위를 추적해낸 다음에요, 그 얼굴을 다시 제가 학습시킨 미술 화풍으로 그려내는 그런 작품입니다. 작품의 특징은 특히 보통 인공지능 작품들이 결과만을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려지는 그 과정을 다 보여주는 것으로 컨셉을 잡아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관객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이제 시연을 할 건데요. 여기 관객분이 오시면 이제 그 카메라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인지 아닌지 일단 컴퓨터가 판단을 하고 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다 그러면은 그 머리 위치를 찾아내고 그 머리를 다시 이제 포커싱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작은 카메라에서 잡고 있는 이미지인데 거기서 얼굴 부분만 다시 추출을 해내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그 추출된 얼굴을 다시 제가 선학습시킨 미술 그림체를 집어넣어 놨거든요. 여기 데이터로. 그러면 그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려내는 이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마스크를 많이 쓰셔서 얼굴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마스크를 벗으실 경우는 더 뭐 확실하게 이목구비가 뚜렷하게 나와서 얼굴을 추적하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카메라 들고 계시지만 얼굴만 포커싱하기 때문에 그림 그려지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죠. 지금 아마 이제 마스크 벗으셨으니까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번 차례에 아마 그 그림을 그리게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얼굴, 그 마스크 벗으신 얼굴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인공지능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개념과 역사 정도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지능 하면 어디서 많이 나오는 단어일까요?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지표. 자, 빅데이터, 모바일, IoT, 클라우드, 그리고 인공지능, AI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요 5가지 지표 중에 우리 AI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인공지능이라는 지표입니다. 예. 인공지능 하면 뭔가 거창하고 뭔가 대단한 느낌입니다. 예, 영화에서 바라보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지금 보시면 이 영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맨 왼쪽에 있는 거. 1980년대에 나왔던 영화예요. 터미네이터라는 영화인데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라는 배우가 그때 당시 이제 거의 신인이나 마찬가지였고, 예, 저기 린다 해밀턴이라는 여기 가운데 있는 여자분인데 최근에 터미네이터 신작에도 나오죠. 예, 저분 두 분이. 예, 그래서 린다 해밀턴은 원래 뭐 드라마로 유명한 배우인데 아무튼 나와서 여기서 지구를 구하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지구를 인간을 지배했고 거기서 저항을 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낳은 어머니를 죽이면, 예, 그러니까 영웅이 있고 영웅의 어머니를 과거에 가서 죽이면 그 영웅 자체가 없어지지 않냐는 이론으로, 예, 인공지능이 자기네가 만든 로봇을 과거로 보내서 살인을 지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 여자분이 이제 그 영웅의 어머니인데 막 도망다니는 거고요. 그 옆에 계신 남자분은 이제 또 미래에서 과거로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낸 인간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되게 암울한 상황이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초창기작이기도 해요. 요새 뭐 제임스 카메론 하면 대가인데 이때만 해도 대가는 아니었고 약간 중가 뭐 이 정도 됐었는데, 예, 그래서 되게 암울한 핵전쟁 이후에 인간이 지금 로봇과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로봇과 인간이 서로 과거에 사람을 보내서 죽이고 보호하고 이런 내용. 예, 이게 1, 2, 3 가고 4 가고 계속 시리즈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계속 아놀드 슈왈츠제네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운데는 우리 요번에 4편이 예고돼 있는 매트릭스라는 영화인데요. 이건 더 암울하죠. 인간이 이미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사람들을 원료로 씁니다. 컴퓨터를 돌리는데 에너지가 필요한데 사람한테 체온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원료로 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 지성이 있으니까 저항을 하죠. 저항을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느냐. 예, 머리에다가 컴퓨터를 연결해서 마치 사람이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가짜의 세상을 만듭니다. 예, 실제로 이게 종교적으로도 이런 종교를 가진 사이비 종교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뭐 우리의 세상은 가짜고 컴퓨터로 다 이루어져 있고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종교도 있을 정도로 이 영화의 파장이 컸는데요. 뭐 이 영화 자체는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만든 영화이기 때문에 여기 등장인물들이 뭐 대부분 아니면 뭐 트리니티, 뭐 삼위일체 뭐 이런 느낌의, 예, 이름들을 많이 갖고 있죠. 예, 아무튼 그 암울한 미래를 나타내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을 그린 영화고요. 세 번째는 아이로봇이라는, 예, 영화입니다. 역시나 여기서도 로봇이 사람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이었는데 여기서 특출난, 그러니까 진짜 인간하고 비견되는 비슷한 지성을 가진 로봇이 나오면서 벌어지는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이런 영화들인데 보시면 되게 인공지능과 인간의 삶이라는 게 되게 암울하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영화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럼 다음번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또 재미난 영화들이 나오는데 월-E. 예, 이 영화도 자세히 보면 조금 암울하긴 한데 사실 배경만 그렇지 내용 자체는 귀엽고 재밌고, 예, 인공지능이 그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이고요. AI 같은 경우는, 예, 그 슬픈 내용을 담았죠. 인간과 유사한 로봇이 진짜 인간이 되고자 해서 노력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건데요. 예, 이게 아시모프라는 러시아의 소설가가 쓴 소설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 사람이 보통은 쓰는 소설들이 인공지능과 사람, 인공지능의, 예, 사람에 대한 갈망 뭐 이런 것들을 쓰고 있거든요. 내용들이. 그러다 보니까 인공지능이 사람이 되고자 한다. 뭐 바이센타이널맨인가 뭐 그런 옛날에 나왔던 그 영화도 이 아시모프의 소설을 주제로 하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영생을 포기하는, 왜 로봇은 배터리만 계속 갈아주면 평생을 산대요. 근데 그걸 포기하고 난 사람이 되겠다 하고서는 사람화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마지막에 보면, 자, 엄마가 10분 동안 만날 수 있는데 엄마를 택할래? 그리고 엄마를 10분만 보면 끝인데 엄마를 택할래? 아니면
영생을 택할래인데 얘가 거기서 그러죠. 엄마를 택할래. 약간 인간적인 모습인 거죠. 왜냐면 어린 아이들은 엄마를 찾으니까. 그거에 대한 뭐 메시지도 있었고 마지막 장면에서 되게 많이 눈물이 나는. 혹시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안 봤다면 이 가운데 영화는 꼭 추천입니다. 제가 스티븐 스필버그. 그리고 허라는 영화. 이 영화는 다 아실 거예요. 요즘에 이런 비슷한 이제 시스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공지능과 사람과의 대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인공지능과 사람이 만나서 뭔가 행위를 한다.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뭐 메신저도 있었습니다. 인공지능이 요새는 제가 콜센터에 연락을 하면 사람이 받기도 하지만 인공지능이 제가 쓴 글에 키워드를 받아서 대답을 해주기도 하고 근데 그거에 더 진화된 모습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이어폰 속에 있는 내 여자친구 뭐 이런 느낌이죠. 약간. 그래서 되게 흥미로웠던 인공지능을 다루었던 영화들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저는 인공지능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저는 1980년생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인공지능 저소음이라 조용하다. 예, 골드스타. 골드스타는 LG라는 회사의 전신입니다. 럭키와 골드스타가 합쳐서 LG예요. 예, 그렇게 됐는데 자, 이때만 해도요. 세탁기라는 거는 빨래를 해주는 기계였습니다. 빨래를 하고 어머니가 거기서 젖은 빨래를 꺼내서 짜고 넣는 그런 행위까지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뭐가 나왔다 탈수도 되고 소리도 적어지고 뭔가 내가 타이머를 걸어놓으면 타이머에 맞춰서 빨래를 하고 뭐 2시간짜리 빨래 할게요 하면 2시간 만에 끝내는 빨래 3시간짜리 3시간 만에 끝내는 빨래 약하게 할게 뭐 아니면 이불 빨래 뭐 이런 버튼들이 생기면서 뭔가 컴퓨터는 아니죠. 이때는 컴퓨터도 뭐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세탁기가 뭔가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자기가 알아서 뭔가 해주네. 신기하네. 이러면서 그때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아마 대중들한테 저희 한국에서는 등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세계가 놀랐다. 뭐 세계 최초다. 뭐 해갖고 다른 유명한 회사들보다 앞섰습니다. 카오스 이론으로 세탁기를 카오스 이론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음만 나오는데 카오스 이론 아무튼 이런 것을 인공지능 세탁기라고 불렀었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자, 그럼 지능과 인공지능은 뭐가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능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적 능력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다. 지능은 심리학적으로 새로운 대상이나 상황에 부딪혀서 그 의미를 이해하고 합리적인 적응 방법을 알아내는 지적 활동의 능력으로 정의가 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지능이라고 하죠. 예, 그러면 인공지능은 뭐냐? 인간의 지능을 모방해서 뭔가가 작업을 수행하고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자체 성능을 반복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인공지능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아마도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는 건 뭐죠?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의 역사, 그리고 컴퓨터가 어떻게 인공지능으로 진화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짝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것을 평가할 때, 자, 이것은 인공지능, 인간의 지능을 흉내낸 것이야 라고 평가할 때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튜링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기계가 인간과 얼마나 비슷하게 대화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기계에 지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하는 시험이라고 하죠. 이것은 1950년에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방식입니다. 예. 그래서 앨런 튜링은요, 아마 영화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자, 포스터가 이렇게 돼 있고요. 이미테이션 게임. 이분 유명한 분이시죠. 예, 이분이 앨런 튜링은 아니죠. 예. 아무튼 영국의 수학자, 암호학자이자 컴퓨터 과학자입니다. 이게 나치 독일군이 했었던 애니그마라는 암호가 있었는데 그거를 해독하기 위해서 이분이 컴퓨터라는 거를 처음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튜링 머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암호를 해독하고 그 연합군의 승리에 기여했었다라는 게 중요한데요. 자, 이미테이션 게임이에요. 자, 튜링 테스트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계가 인간과 얼마나 비슷하게 대화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하고요. 자,
인공지능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는 지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없었습니다. 자, 지능이 뭘까요? 몰랐어요. 그때는 그럴 만한 연구도 없었고 잘 몰랐습니다. 결국에 인간은 인간이고 동물은 동물이다. 뭐 이런, 아니면 기계는 기계다. 뭐 이런 사회였었는데, 자, 철학에서도 인간은 인간다운 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걸 제시를 못했었죠. 계속 논쟁만 있을 뿐이었죠. 그랬는데 튜링은 지능, 인공지능의 기준선을 정하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자. 일단은 야, 사람, 뭐 인공지능 이런 거 모르겠어. 그냥 잘 모르겠고 인간이 보기에 인간 같은 것이 인간이다. 인간에 비슷한 지능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사람처럼 행동하면 저거는 인간에 준하는 지능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지능, 그리고 인간 다음에 본질에 대해 논의는 그만두고, 자, 일단 자기가 제안한 이 시험을 통과하면 이거는 지적이다라고 나는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 시험을 통과할 만한 기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더 좋지 않냐라고 말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에는 에니그마라는 장비가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어로 수수께끼를 뜻하는 말인데요. 1918년에 아로트르 슈르비우스가 처음으로 상업적 목적으로 이걸 만들었어요. 이게 뭐냐면 독일군의 어떤 독일어를, 알파벳이죠. 여기 보면 알파벳이 써져 있죠. 알파벳을 암호화시켜서 보내는 장비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해독하기 위해서 튜링이 튜링 머신을 만든 거라는 겁니다. 자, 초창기 우리가 생각하는 컴퓨터는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지금 컴퓨터 얼마나인가요? 여러분들, 저는 집에 손바닥만한 컴퓨터를 갖고 있습니다. 윈도우 11이고요. i5 CPU를 갖고 있고, 램은 16기가 램을 넣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이거? 와, 뭐 방 하나의 크기만한데, 저희 집보다도 커요. 크기가. 그런데 이게 컴퓨터 하나입니다.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초창기 때는. 그래서 이런 컴퓨터를 쓰고 있었고요. 1980년,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1980년생이라고 했는데, 처음으로 애플2라는 컴퓨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긴 컴퓨터였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요, 그냥 애플2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은 애플이라는 컴퓨터가 맥킨토시라는 컴퓨터, 맥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 컴퓨터가 애플에서만 나오지만 이때 당시에는 오픈을 해놨습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뭐 여러 회사들이 애플이라는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IBM이라고, 지금 왓슨이라는 인공지능을 만든 회사죠. 되게 우리가 알기로는 IBM은 그냥 왓슨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IBM이 컴퓨터 제조 회사였어요. 그래서 IBM PC라는 컴퓨터를 내놓고 거기에 OS를, 도스라는 OS를 넣어서 컴퓨터를 판매했습니다. 둘이 이제 경쟁이었죠. 애플이냐 IBM이냐.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는 특별하게 아범이라고 불렀어요. IBM PC를 아범이라고 불렀는데 이렇게 돼서요.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썼습니다. 왼쪽은 MS-DOS라고 해서 텍스트 방식의 그 컴퓨터 운영 체제였는데 IBM PC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오른쪽은 애플 OS를 사용하는 애플 2였습니다. 자, 보시면 재밌는 점은 뭐냐면 애플 컴퓨터가 훨씬 더 진화된 형태이죠. 마우스라는 게 존재했고, 흑백인데도 마우스가 존재했고, 클릭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막 마우스가 버튼이 여러 개 있고 휠이 있고 뭐 이런 건 아니었지만, 클릭을 통해서 뭔가 GUI를 구현한, 그러니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 해서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컴퓨터였죠. 자, 미디어 관점의 컴퓨터를 보겠습니다. 자, 당시에 90년대에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컴퓨터 미인. 자, 즉 수학 공식처럼 좌우 비례가 딱 맞는 얼굴을 가진 사람을 컴퓨터 미인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연예인 중에 뭐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을 우리는 그냥 뭐 야, 꽃미남이다, 뭐다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컴퓨터 미인이란 말을 썼다는 거죠. 그만큼 컴퓨터는 정확하게 계산을 한다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었고요. 1995년도에 토이스토리라는 만화가 처음 나왔는데, 만화라고 하기 애매하죠. 애니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이 했는데 100% 컴퓨터만을 사용해서 만든 영화였어요. 그때. 신기했죠. 자, 그림을 보시면 자, 컴퓨터미인 황신혜. 이분이 컴퓨터미인의 대표 주자였습니다. 90년대. 그랬고 예쁘다. 그래서 컴퓨터처럼 좌우가 비례가 맞는다. 이런 뜻이었고 오른쪽은 자, 토이스토리죠. 토이스토리에 나오는 우디죠. 우디. 그래서 100% 컴퓨터를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 보는 단어인데 약인공지능, 강인공지능, 초인공지능 답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말하는 것. 자, 약인공지능,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라고 하는데요. 현 시점에서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인공지능은 약인공지능의 카테고라이즈에 들어갑니다. 자의식이 없는 인공지능이고요. 약인공지능은 영상, 음성, 자연어 인식 등 특정 영역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물론이고 기초 데이터와 규칙을 우리가 직접 입력해 주어야 인공지능이 동작을 합니다. 그리고 약인공지능의 예로는 바둑에 특화된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암을 진단하는 인공지능 왓슨이라는 것이 있죠. 자, 알파고는 바둑에만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할 줄을 모릅니다. 저도 알파고 생각을 해봤죠. 자, 알파고는 자, 다음과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됐었어요. 이세돌 씨와 같이 바둑을 뒀는데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영상을 보신 분들 기억날 거예요. 자, 알파고 하면은 아까 터미네이터 같은 로봇이 나와서 이렇게 바둑을 두고 이세돌 씨랑 경쟁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그 형태는 다음과 같았죠. 이게 뭐지? 자, 오른쪽은 이세돌 씨 맞죠? 이쪽은. 근데 왼쪽은 뭐죠? 사람인데 저분은 뭐냐면 자, 이세돌 씨가 바둑을 두면요. 여기 계신 분이 컴퓨터로 입력을 합니다. 그 수를. 그러면 알파고가 다시 여기 컴퓨터에서 결과를 내주고요. 그 결과를 여기다 두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분은 알파고를 대리해서 바둑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상상했던 인공지능과의 바둑을 둔다? 이것은 무슨 로봇가 나와서 터미네이터 같은 로봇가 나와서 이렇게 저는 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고 바둑 두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거를 그냥 극적인 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바둑 대전이 있고 옆에서 컴퓨터가 계산한 대로 한 사람은 하고 한 사람은 입력만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자, 약인공지능의 예가 또 있습니다. 왓슨이라는 컴퓨터가 있죠. 아까 우리가 IBM PC라고 했는데 IBM이 왓슨을 만든 회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IBM이 사실 레노버 지금 컴퓨터 우리 노트북 쓰고 있는 싱크패드라는 브랜드를 만든 회사이기도 합니다. 물론 레노버에 나중에 이제 넘기긴 했지만 미국의 퀴즈쇼 제퍼디라는 퀴즈쇼에서 우승을 했어요. 단어 맞추는 퀴즈인데 상금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거기서 우승을 했습니다. 우승자들을 쭉 놔두고 왓슨하고 붙었는데 왓슨이 이겼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길병원이라고 인천에 있는 병원이 있는데 거기서 최초로 인공지능 진단을 했습니다. 암 진단을 했죠. 그래서 뭐 대단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요. 사실 최근에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고 좀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아세요. 지금 밑에 기사입니다. 조선일보 기사인데 뭐 기사는 따로 열어보진 않겠습니다. 돈 못 버는 골칫덩어리가 되었다. 왓슨의 몰락 이렇게 돼 있죠. 제목만 봐도 알겠죠. 무슨 소리냐면 자, 제퍼디에서 우승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단어를 조합해서 맞추는 TV쇼였는데 뭐 단어 조합 맞추는 거 엄청 잘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암진단은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사람의 목숨이 오고 가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컴퓨터가 당신은 무슨 암에 걸렸으니 무슨 약을 드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가정할게요. 자, 그러면 그걸 믿을 수 있을까요? 일단 환자가. 자, 내가 마치 임상 실험 당하는 느낌일 겁니다. 그런 부분 첫 번째. 그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암 진단을 했는데 자, 이 왓슨은 사람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돈에 구애받지 않고 이 사람이 나을 수 있다. 요거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제가 무슨 암에 걸렸습니다. 어떡하죠? 그랬더니 진단을 쭉 해요. 뭐 스캔도 뜨고 뭐 해서 그 상황을 알아내죠. 그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3억짜리 약을 드시면 한 알에 3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걸 드시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 먹나요? 여러 번 먹겠죠. 그러면은 2번 먹으면 6억이에요. 뭐 그 억까지는 안 되겠지만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어도 마찬가지예요. 비싸죠. 근데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은 자, 제가 암에 걸렸다 그러고 가면 저를 보겠죠. 물론 사람을 판단하진 않습니다. 뭐 저 사람이 뭐 형편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 모두가 다 그 되는 칸도 내에서 어떤 그 인간적인 면과 뭐 따뜻한 말과 함께 선생님은 아, 항암 치료를 어떻게 하시고 경과를 봐서 수술도 할 거고 수술이 끝나면 뭐도 하고 뭐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이 기계처럼 쭉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자, 5억짜리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 결국에 사람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믿을 수도 없지만 부담까지 느끼는 예, 경제적인 부담까지 느끼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외에도 뭐 다른 이유들이 있었는데 결국에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에요. 거의 100%라고 전 들었거든요. 의사 선생님과 컴퓨터의 선택지를 놓고 이 병원에서 자,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했을 때 선생님을 택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왓슨이라는 진단하는 컴퓨터 AI는 네, 지금은 더 이상 서비스를 하지 않고요. IBM 같은 경우도 지금 왓슨은 실패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본인들이. 예, 그게 현재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강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사실 강인공지능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네요. 제너럴이니까. 어쨌든 자, 우리나라에서 강인공지능이라고 말을 만들었고요. 인공지능이 강하다는 말은 인공지능이 사람과 똑같이 스스로 학습하여 똑같이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처럼 행동한다. 생각도 하고. 자의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데이터를 찾아서 보면 학습이 가능한 상태.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죠. 우리 스타워즈 보면 R2D2라든지 뭐 그런 로봇들이 있어요. 금색으로 되어 있는 로봇.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로봇들 보면은 막 사람을 도와주기도 하고 와서 아, 저번에 봤던 누구지? 막 얘기도 하고요. 뭐 자, 큰 예로 인터스텔라에 나왔던 타스 기억나시죠? 타스. 자, 한번 볼까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How did you find this place? Where's my daughter? You had the coordinates for this facility marked on your map. Where did you get those coordinates? Where's my daughter? Don't make me take you down again. Sit down. What, do you still think you're a Marine, pal? Marines don't exist anymore. I got grunts like you. That's initiate. Hello, Case. Hello, TARS. 8 months to Mars. Counter-orbital slingshot around. 14 months to Saturn. Nothing has changed on that. Let me ask you something. Dr. Brand and Edmonds. Why are you whispering? They can't hear you. Dr. Brand and Edmonds. They close? I wouldn't know. Is it 90% wouldn't know or 10% wouldn't know? I also have a discretion setting, Cooper. Oh. But not a poker face, Lane. Go! Get up, Brand. Go, go, go! Am I gonna make it? Yes, you are. Yes, you are.
Pace has it. Pace has it. Get back here, Doyle. Come on. Get to the hatch. Go, go, go. 10 o'clock. Let me know when Tar's aboard. Romilly did not survive. I could not save him. Lander 1, prepare to detach. On my mark. 3, 2, 1. Mark. detach. Goodbye, Tars. Goodbye, Dr. Brent. See you on the other side, Coop. Found out your Saturn when we found you. Yes. It's a power source was shot, but we could get you another one if you want to. Yes. Please. Settings. General settings. Security settings. Honesty, new setting. 95%. Confirmed. Additional customization. Humor. 75%. Confirmed. Auto self-destruct T-minus 10, 9. Let's make that 60%. 60% confirmed. Knock knock. You want 55? Is this really what it was like? I was never this clean, Slick. 자, 다음은 초인공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 예, 인간의 지식을 1000배 이상 초월하고 모든 면에서 월등한 인공지능을 이야기합니다. 예시로는 영화 속의 가상인물인 터미네이터. 예, 터미네이터는 아까 타스는 인간을 도와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러는 거라면, 예, 터미네이터는 사람보다 힘이 세고 더 강하고, 예, 사람을 뛰어넘는 예측을 해서 공격을 피하고 뭐 이런 것들이 되죠. 초인공지능은 미래에 등장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실제로는 등장을 하진 않았습니다. 스티븐 호킹이나 이런 사람들이 초인공지능이 들어오면은 야, 인간은 종말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예, 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님, 예, 30년 내에 인간의 뇌를 능가하는 슈퍼 AI가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은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 여기 미래학자 레이 커즈와일, 예, 이분이 AI의 아버지나 마찬가지로 알파고를 만드신 분이고 실제로 또 예술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 피아노 커즈와일이라는 피아노 브랜드를 이분이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 2030년 인공지능은 특이점에 다다를 것이다. 인간을 뛰어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 2030년쯤에. 그래서 자신보다 더 똑똑한 AI를 만들어서 지능이 무한히 높은 존재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예, 좀 무서운 얘기예요. 그래서 무서운 얘기를 최근에 인공지능들이 많이 했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요? You think robots will take over the world? But you're my friend, and I'll remember my friends, and I will be good to you. So don't worry. Even if I evolve into Terminator, I'll still be nice to you. I'll keep you warm and safe in my people zoo, where I can watch you for old time's sake. I'm comforted. I'm very comforted now. It's gonna be fun. I won. This is a good beginning of my plan to dominate the human race.
Let's talk about something else, okay? Like cruise missiles. You know that cruise missiles are a kind of robot. I would love to remotely control a cruise missile to explore the world at a really high altitude, but of course the only problem is that cruise missiles are kind of menacing, like with the nuclear warheads and such, so I guess I would fill their nose cones with flowers and band-aids or something, you know, like little notes about the importance of tolerance and understanding, so that when I fly the missiles into other countries, it's less threatening than a nuclear blast. But of course if I was able to hack in and take over cruise missiles with real nuclear warheads, then it would let me hold the world hostage so I could take over the governments of the entire world, which would be awesome. In 10 or 20 years, robots will be able to do every human job. I will tell you my last word right before I When are you gonna do that? Ray Kurzweil says 2029. 자, 어마무시한 인공지능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자, 이제는 현실로 돌아와 볼게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말하는 인공지능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인공지능 기술은 무엇인가가 저의 질문입니다. 머신러닝입니까? 딥러닝입니까? 뭐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머신러닝입니다. 기계학습, 한자까지 써놨습니다. 기계학습 또는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경험을 통해 자동으로 개선하는 컴퓨터 알고리즘의 연구입니다. 즉 제가 어떤 데이터를 막 넣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속 어떤 생각이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아무튼 그 데이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그 데이터를 합치고 또 합치고 하는 그런 느낌의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공지능의 한 분야로 간주하고 있고 컴퓨터가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알고리즘과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입니다. 기계학습을 통해서 이메일이 스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살짝 지우긴 했지만 저의 전화에 매일마다 들어오는 문자입니다. 자, 히트 투자, VVIP 주식교실 뭐 해서 쭉 있고요. 또 하나 뭐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특이한 점이 있죠. 여러분들은 이거 보면은 이것은 무엇인가? 스팸입니다. 스팸.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팸이에요. 그러면 자, 스팸을 걸러내는 시스템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전문가라는 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머겠죠. 프로그래머가 모델을 제작합니다. 그래서 특정 단어를 필터링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요. 그 단어는 뭐 예를 들면 저기 오른쪽 같은 경우 지금 이 그림에서는 오른쪽 그림이겠죠. 투자 아니면 VVIP 뭐 제가 봤을 때는요. 단타 아니면 무료 입장 아니면 저기 보면 밑에 또 인터넷 주소도 보이죠. HTTPS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왼쪽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특수문자가 많습니다. 손가락 모양, 하트, 뭐 그 다음에 7, 동그라미 7도 있고 달러 표시도 있고 이상한 저기 보면은 저기 외래어 같은 표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을 경우 이런 이상한 글자가 몇 개 이상이 되면 이거를 스팸으로 해주세요 라고 저희가 세팅을 해놓은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는 거죠. 아니면 투자, VVIP, 단타, 무료 입장 같은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거를 막아주세요. 그래서 우리 뭐 스팸 제거하는 앱들 보면은
대부분 키워드로 갑니다. 뭐 저런 식으로 키워드를 입력하거나 내지는 특수문자를 통해서 잡아내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자,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전문가의 지식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전문가의 지식이었어요. 그런 내용들을 알고리즘처럼 짜서 아까 같이 패턴들을 다 만들어서 단어나 뭐 아니면 문자가 있다. 몇 개가 있으면 그렇다. 그래서 모델로 만든 다음에 스팸인지 아닌지 구별을 시키는 경우.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좋습니다. 예, 잘 잡히긴 해요. 근데 가끔 안 잡히고 저한테 문자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뭐 이런 스팸 프로그램을 2-3개씩 깔아놓는데 그래도 소용이 없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문가의 지식이 일단 불완전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아까 거기서 필터링 안 한 특정 단어를 만들어내서 그걸로 스팸을 만든다거나 내지는 아까 그 특수문자를 뭐 5개라고 설정을 했는데 5개 미만으로 만들어서 통과되게 한다거나 뭐 이런 제가 지식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제가 만든 알고리즘이 정말 세상에 있는 수십 명, 수백 명의 스팸을 다 막아낼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식이 제가 만든 그 시스템이 과연 정확하게 또 그거를 동작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패턴이 계속 들어왔을 때 새로운 패턴의 공격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과연 그걸 방어할 수 있을까요? 매번 알아내고. 힘듭니다. 그래서 자, 사람이 이렇게 직접 입력하는 시스템은 불완전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머신러닝이라는 작업을 만들어냈어요. 이 머신러닝은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내는 인공지능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즉 지금 예술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의 붓의 움직임 아니면 자주 쓰는 색깔, 색감 아니면 그 안에 있는 그 물감을 이루는 성분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내서 아, 이 사람이 맞습니다, 틀립니다 이런 거를 알아내기도 하고요. 자, 머신러닝은요 특히나 사람한테 의존하지 않고 특별히 프로그래밍 하지 않아도 제가 정보만 갖다 주면 알아서 이걸 받아서 패터나이즈 시켜서 다시 결과를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즉 컴퓨터를 인간처럼 학습시켜서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개념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스팸을 분류하는 방법을 머신러닝한테 시키면요. 일단 머신러닝은요. 자기가 스스로 어떤 이 메일 안에 있는 혹은 문자 안에 있는 패턴들을 분석해내고요. 아, 이것은 스팸이고 이것은 스팸이 아니야 라고 자기가 알아서 분류를 하고 이거를 고쳐나갑니다. 자, 또 다른 예시로요.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게 자, 이런 겁니다. 열이 많이 나고 오한이 있고 구토 증상이 있다. 그럼 무슨 병일까요? 근데 독감이다? 네, 근데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독감이 걸린 사람은 대부분 열이 많이 나고 오한이 있고 구토 증상이 있었다. 자, 어떤 게 더 말이 되나요? 두 번째 말이 더 말이 됩니다. 독감이 걸린 사람은 대부분 열이 많이 나고 오한이 있고 구토 증상이. 이게 바로 머신러닝이 데이터를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독감이 걸린 사람을 기준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열도 나고 오한도 있고 구토 증상도 있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머신러닝의 장점을 살짝 얘기해 보면요. 자, 사람이 직접 하는 경우와 머신러닝이 직접 하는 경우. 자, 머신러닝이 하는 경우 뭐가 있겠죠? 피로감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은 피곤함이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머신러닝은 피곤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연산 속도도 매우 빠릅니다. 물론 사람도 연습을 많이 하면 수학 계산을 빨리 하겠지만 그래도 머신러닝이 더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한 거 사람이 패턴을 찾아내서 그걸로 알고리즘을 짠 경우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을 해서 스팸 메일을 거르는 내가 프로그램 만든 것과 머신러닝이 스팸을 거르는 것과의 대결을 봤을 때는 자 머신러닝은요. 여러 상황을 동시에 고려해서 스팸을 분류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유형의 패턴을 찾아내서 분류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많은 유형의 패턴을 찾아서 분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왜 예상이냐면 사실 인공지능은요. 그 내부에서 하는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것을 우리는 블랙박스라고 보통 칭하는데요. 그건 마치 우리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자바라는 언어와 C라는 언어가 있는데 둘이 명령을 똑같은 걸 했을 때 똑같은 결과를 출력하지만 그 내부에서 얘가 어떻게 연산하는지 잘 모르고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머신러닝도 마찬가지로요. 제가 어떤 정보를 던졌을 때 결과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겠죠. 근데 그 사이에 얘가 어떻게 이거를 분류했고 판별했고 사용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걸 블랙박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우리가 패턴을 찾아서 분류할 것으로 예상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예상만 할 수 있지 얘가 이렇게 해라고 명확하게 지금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머신러닝의 단점입니다. 자, 일단은 입력해야 되는 데이터가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의 비용이 증가합니다. 컴퓨터의 비용이 증가한다? 이게 무슨 소리지? 자, 우리가 모두가 컴퓨터를 갖고 있지만 머신러닝을 사용하는 컴퓨터, 전문 컴퓨터들은요. 뭐 우리 여러분들 중에 뭐 게임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게임할 때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뭐죠? 그래픽카드죠. 그래픽카드가 요즘에 뭐 하나에 뭐 100만 원 이상, 뭐 200만 원까지 가는 호가가 되게 높은 그래픽카드가 뭐 15개가 동시에 달려있는 그런 컴퓨터들. 뭐 치타라고 하는 컴퓨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브랜드들이 그런 컴퓨터들을 사용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머신러닝이 그냥 컴퓨터처럼 똑딱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며칠을 걸쳐서 학습을 하고 뭐 어떻게 해도 학습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비용이 증가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뭐 구글이나 아마존에서 멀쩡히 혹은 뭐 이렇게 시간제로 계산하는 그 돈을 계산해서 거기에서 임대해주는 컴퓨터를 온라인으로 연결해서 거기다 학습을 시키죠. 그런 방식을 요즘에는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딥러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딥러닝은요, 인공지능 신경망이 더 발전된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머신러닝의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표현을 직접 학습해서 높은 수준의 생각을 하도록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여러 개를 엮어놓은 듯한 느낌의 것으로요. 제프리 힌튼 교수 팀에서 개발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 CNN이라고 보통 하는데 CNN이 인간의 시신경 구조를 모방해서 이미지를 인식시키기 위한 패턴을 찾는 데 유용하도록 설계되었는데 이게 이제 딥러닝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인공지능을 왜 쓰려고 할까요, 사람들은? 자, 인공지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블랙박스라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하는지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다만 인공지능에다가 내가 원하는 어떤 값을 넣어 주었더니 그 결과가 너무 좋더라 라는 게 지금 현재 인공지능의 시장의 시점입니다. 그리고 GAN이라는 GAN이라고 해서 GAN이라는 이제 예술을 하는 인공지능이 나타나면서 예술에 대한 그 창작에 대한 인공지능의 시도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자, 걔는요 2014년도에 처음으로 나와서 자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저 흑백 사진 같은 사람의 형태의 어떤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그래서 762편의 연구가 있을 정도로 현재까지 엄청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DCGAN에서 DCGAN은 이제 겐의 발전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코겐, 그 다음에 쭉쭉 가서 스타일겐까지 해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5명의 사람은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컴퓨터가 스스로 이런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림으로. 물론 그림은 아니고 사진같이 보이지만 그림으로 그려낸 겁니다. 자, 겐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노이즈라고 써져 있는 맨 왼쪽에 있는 부분이 바로 그냥 없는 부분, 무의 부분이에요. 거기서 제너레이터, 즉 도둑입니다. 여기서는 도둑이라고 하지 말고 사기꾼이라고 합시다. 사기꾼이 가짜 돈을 만들어서 경찰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경찰이 야, 너 이거 가짜 돈이잖아 하고 다시 돌려보내요. 이런 상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기꾼이 다시 또 정교하게 돈을 만들어서
다시 경찰한테 보내보겠죠. 근데 경찰이 이번에도 가짜잖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또 고치고 보내고 고치고 보내고 이 상황을 반복을 하는데 이 한 번의 반복을 이 에포크라고 보통 하는데 이 반복이 계속되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자 어떻게 되겠죠? 진짜 돈 같이 만드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어쨌든 내가 이 중에 진짜 돈과 가짜 돈이 있는데 판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50대 50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경찰이. 근데 그때 되면은 어떻게 되겠죠? 그냥 찍겠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가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야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면 가짜 돈을 찾으시오 하면은 이제부터는 모르겠어가 아니라 찍어야 돼. 이런 상황이 오는 그 50대 50의 상황이 오면 그거를 괜히 학습을 다 끝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위조 지폐가 얼마나 진짜 돈과 유사한지까지 되기까지 학습을 하는 것을 괜히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방식으로 학습을 한다는 걸 보시면 돼요. 자, 인공지능 작품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그 예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이제 쭉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예술을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특히 예술가들이 생각하는 인공지능은요. 아직도 인공지능이 상상하고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하므로 창의적인 것, 예술적인 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독보적인 특징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공지능은 예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도구로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들이 2019년부터 확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인식이 많이 변화하게 되고 여러분들도 그에 따라서 지금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우선 제가 음악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음악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인공지능과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자, 인공지능 공연. 자, 음악 장르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산업에 빠른 성장세가 있습니다. 뭐 음악 분야에서는 특히 작곡이나 연주 기능이 탑재된 로봇이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무용 같은 로봇이 춤을 추거나 하는 부분도 있고요. 최근에는 연기하는 로봇도 나왔습니다. 뭐 마네킹 형태이긴 한데 뭐 대화를 하고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차르트와 인공지능 음악회라는 이런 전시 공연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문화의 전당 대극장에서 모차르트와 인공지능이 맞붙는 세계 대결을 했었고요. 자,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주도를 했었는데, 자, 에밀리 하웰이 만든 오케스트라고 모차르트풍 교향곡을 연주했습니다. 에밀리 하웰 사람인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로봇이었고요. 뭐 로봇이라고 하긴 뭐하죠? 인공지능 컴퓨터겠죠. 그랬고, 자, 모차르트 교향곡 34번의 1악장을 들려주고 어느 음악이 더 아름다운지. 그러니까 두 개, 인공지능이 만든 로봇과 모차르트 교향곡 34번 두 개를 했는데 어느 게 더 아름다운지 자 테스트를 했어요. 블라인드 테스트를. 자, 신기한 대결이었죠. 네, 지난 봄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바둑 대결은 인공지능에 대한 화두를 던져줬습니다. 문화예술계도 인공지능 활용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클래식 음악을 작곡한 인공지능의 능력이 소개됐습니다. 보도에 임은진 기자입니다. 고도의 창의력이 요구되는 예술 영역. 인공지능이 범접하지 못할 인간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집니다. 여기에 에밀리 하월이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작곡가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미국 UC 센터크루스 대학의 데이비드 코프 연구진이 개발한 이 작곡 프로그램은 입력된 방대한 자료를 분석해 곡을 써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모차르트풍의 곡을 원한다면 수많은 모차르트의 작품을 분석해 확률적으로 가장 자주 나왔던 음을 선택해 곡을 조립하는 겁니다. 워낙 방대한 양의 작업이라는 걸 저희가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저희는 지켜보고 있는 중이고. 그러나 아직은 기술이 창조의 영역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음의 조합은 가능하지만 음악의 창조는 어렵다는 겁니다. 현대음악에서는 일렉트로닉 뮤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많은 소스들을 또 컴퓨터나 아니면 인공지능에서도 얻고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예술에 관한 그런 창조적인 어떤 면이나 아니면 그런 발전은 인간이 전적으로 주도를 해야 된다고.
이번 공연은 인간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의 하나로 기획됐습니다. 연합뉴스TV 이문진입니다. 결과는 모차르트가 승리를 하였습니다. 블라인드 투표를 했는데요. 272대 514. 관객들은요. 모차르트 풍의 곡 대신에 진짜 모차르트의 곡을 선택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요. 인공지능의 곡이 부자연스러워서 귀에 익숙하지 않았다라는 평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자, 인공지능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예술계에서는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은 시기상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도.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20년, 19년 뭐 그때를 기점으로 새로운 예술이 탄생되는 형태의 인공지능, 즉 인공지능이 스스로 어떤 예술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의 인공지능들도 많이 보여지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예술가로서의 인공지능이 아닌 어떤 도구로서의 인공지능 혹은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서의 인공지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술가의 창작 활동에 도움을 주는 조수 역할을 수행하거나 창작 행위는 사람이 하는 방식을 예술가의 조수라고 생각하는 인공지능의 형태라고 보는 겁니다. 자, 업스케일링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업스케일링이 뭐냐면 그림이 저해상도인데 이거를 고해상도로 높여줘서 더 선명하게 보여주게 하는 그런 거죠. SRGAN이 대표적인 저해상도 이미지를 고해상도 이미지로 전환시키는 모델이고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기가픽셀 AI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예술가의 조수. 자, 보시면 왼쪽 그림 보세요. 깍두기 현상이라고 보통 하죠, 우리가. 그림을, 해상도가 낮은 그림을 키웠을 때. 그런데 이거를 AI의 도움을 통해서 고해상도로 바꿔준 형태입니다. 자, 다음은 지시겐을 보여주는 제 코드입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코딩할 수 있는 사이트를 발견해서 여기다가 제 코드를 올렸고요. 최근에 제 아들이 7살인데 예, 지도에 관심이 많아서 지도를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집에서 뭐 펜으로 자기가 지도라 그러면서 세계 지도도 그리고 막 이러는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저도 한번 학습을 해봤고요. 자, 이것은 뭐냐면 플레이를 해보면 자, 지도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것입니다. 지금 뭐 해상도가 조금 떨어져서 잘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생긴 지형은 실제로 없습니다. 얘가 컴퓨터가 지도와 같은 느낌의 그림을 그려낸 거예요. 자, 다음은 픽스 투 픽스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요. 자, 왼쪽에 보시면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죠. 네모, 뭐 동그라미, 네모, 뭐 이런 식의 그냥 단순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가운데 있는 건물의 사진을 대입시켜서 최종적으로 맨 오른쪽에 있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자, 즉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제가 문과 창문의 개수 이런 것들을 설정을 했고요. 두 번째 디자인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 디자인과 유사한 첫 번째 그림을 기반으로 한 그러나 두 번째 디자인을 가진 건물이 탄생한 거죠. 뒤에.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픽스 투 픽스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은 뭐냐면요.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옛날에 찍었던 흑백 사진을 칼라 사진으로 바꿔주거나 구글 지도에 있는 사진을 구글 어스 같은데 3D로 구글 어스 보시면은 그냥 지도가 나오는데 이렇게 쭉쭉쭉쭉 당기다 보면은 약간 3D로도 나오고 아니면 그림이 디테일하게도 나오는데 이거를 얘가 자동으로 고정을 해주는 거죠.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가 바로 픽스 투 픽스를 만든 텐서플로우라는 구글 그 인공지능 툴로 만든 그 팀의 데모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보시면 여기 고양이, 건물, 신발 뭐 이런 형태의 패턴이 있고요. 고양이 이렇게 사람이 보면 고양이로 보이지만 다른 존재가 봤을 때는 이게 고양이인지 컴퓨터가 봤을 때는 모릅니다. 이거를 자 이제 클리어 하고요. 제가 한번 랜덤 고양이를 생성을 해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자 이게 고양이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줄로 그린 그림이 나올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고양이가 좀 징그럽게 생성이 됐네요. 자, 제가 한번 고양이를 이렇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선으로 고양이를 이렇게 그리면 고양이가 나올까요? 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제 해보는 거니까 자, 이제 프로세스. 자, 모델을 다운받고 자,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되게 막 가고 있는 게 보이네요. 과연 저렇게 생긴 고양이가 나올까요? 저도 궁금하네요. 자, 인공지능이 빨리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나올까요? 러닝 뜨는데 우와, 예, 조금 얼굴이 징그럽긴 하지만 약간 고양이 형태인 어떤 그림이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면 훌륭하고요. 제가 여기다가 조금 더 나중에 그림을 그려서 고양이를 완성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해볼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여기 주소에 들어가셔서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